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스펙이라고 할 건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지방 사범대를 나와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고 결혼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고 저는 그런 집안에 조심스레 발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큰며느리 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김치국을 조금 짜게 끓였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았고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튄 손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손이 너무 굼떠요. 우리 큰며느리 좀 보고 배워요. 그 말에 제 속은 쓰라렸습니다. 큰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고기를 고르시면서 이건 우리 큰며느리가 좋아하니까 사야지라고 하셨고 제 입맛이나 기호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생일조차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큰며느리 생일엔 꽃다발과 정성스러운 미역국이 준비되었지만 제 생일엔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럴수록 저 혼자만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왜 같은 며느리인데 나는 항상 뒤에 있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장롱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수기로 적은 메모가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명의로 등기 예정. 시어머니 병원비 대비 금액 1억.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이 집은 다 큰며느리에게 넘길 계획이었고 저는 그저 일만 하다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간 참고 지낸 모든 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차별했는지, 남편이 어떻게 침묵했는지를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계획 없이 분노만 쌓아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감정과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지금까지 침묵했던 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추석 너 혼자 먼저 내려와. 큰며느리는 바빠서 하루 늦게 온다고 하네. 당연히 일손이 필요해서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추석 전날 새벽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반.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좀 늦었네? 우리 큰며느리는 항상 아침 일찍 와서 도와줬는데. 그 말에 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능력, 시어머니는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큰며느리 언니도 늘 추석 당일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보네. 암튼 빨리 전 부치자. 우리 큰며느리 오기 전에 얼른 해두자. 그날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며느리로 남지 않겠다. 며칠 후 큰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하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요즘도 회사 바쁘지?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저한테는 들려준 적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재산 분할 문제나 배우자의 무관심에 따른 정서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신 자료 상당히 탄탄합니다. 만약 나중에 이혼이나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이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편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모임에서 억지로 웃지 않았고 무조건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우리 엄마한테 예전처럼 안 하네? 그때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순 없어.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면서 결혼했잖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이 상황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해나 편을 바라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을 지키는 건 제 몫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너 좀 건방져졌다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조용히 참고 있었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걸 덮고 있었는지를 조금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건 둘째 며느리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별로라고 했던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녹음을 켜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제 모든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땅을 내 앞으로 돌리신대. 말은 안 했지만 너도 눈치챘겠지? 큰 며느리는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어. 돈, 재산, 그리고 계산된 차별이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큰며느리한테 땅을 넘기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리는 부모님한테 잘하잖아. 당신은 불만만 많고 분위기 망치고 어쩌라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제는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겠구나. 그 말에 울컥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알아보고 월세방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도록
짐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아직 건네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상처,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다가오고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큰며느리 언니가 장소 예약 다 했대. 우리 그냥 따라가면 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언니는 준비하고 나는 따라가면 돼인 거야? 하지만 그 말 대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모임이 끝나면 나도 이 연극에서 내려오자. 칠순잔치 날 큰 식당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고 큰며느리는 그 옆에서 식순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또 말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요. 며느리 복 하나는 제대로 받지 뭐야. 우리 둘째는 뭐 조용히 잘 따라주는 것도 복이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어떤 기준으로 큰며느리와 저를 다르게 대하시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럴 말하는 거 좀 예의가 아니지 않니? 예의요? 그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제 생일도 모른 척 하시고 큰며느리 앞에서는 늘 저를 비교하시던 건 예의였을까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지키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비교 대상도 아니고 이 집안의 조용한 그림자도 아니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정리한 자료들과 음성 녹음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깜짝 놀라 전화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좀 참고 살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참고 산 게 아니라 버티며 죽어간 거였어. 이제는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그렇게 이 집안에서의 제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워낙 명확했고 남편 역시 별다른 반박 없이 수긍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툼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미 큰며느리 앞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혼자 살게 된 방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와 작은 싱크대, 전자레인지 하나.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했지만 저에겐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들어오는 창을 보며 이게 내가 다시 시작하는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미안했지만 그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저는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평소 관심 있던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학교에서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야 세상이 제 편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남자 하나 때문에 가정을 버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고 이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와 자주 갈등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재산이 넘어가자 큰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인생이 중요해요. 큰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토록 아끼던 큰며느리에게서도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구들은 잘했다. 드디어 벗어났네라며 응원해줬지만 몇몇 지인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고 남편하고는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이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남들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 했던 속의 고통을 안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전시회를 다녔고 퇴근 후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차별받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글은 생각보다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글들이 달렸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후 첫 추석.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전을 부치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어떤 며느리, 어떤 아내가 돼야 할지만 생각했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지키며 사는 사람이요. 상처받아도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인생이지. 남 밑에서 참고 사는 게 인생은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명절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인생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저는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가장 큰 변화는 침묵에서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말조심, 행동 조심하며 살아야 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무슨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오롯이 제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소한 자유조차 저에겐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도 말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진 않았지만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지만 저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났던 이야기, 그 마지막 조각을 제가 직접 덮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때는 그냥 내가 뭘 잃고 있는지 몰랐어.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러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갈 마음 없어요. 그냥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무시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놓아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일어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이제 당신도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당신도 이제 알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제 삶도 한층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토록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 세상에 꺼내놓은 곳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살다. 나로 돌아온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수많은 공감과 응원이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저는 꾸준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삶, 차별받던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까지. 글을 쓰며 저는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비로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평가를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나는 참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글들을 통해 저는 제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 제안은 진심이었고 저는 글을 정리하고 다듬어가며 처음으로 제 이름이 담긴 원고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책 출간 후 저는 한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상처,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저처럼 며느리로 살아온 여성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이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제 저도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만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이야기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강연이 이어지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매일이 새롭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완전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말보다 저는 지금 평온해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정 없이도 제 스스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었겠지만 지금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존중하고 있니?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면 그게 곧 제 기준의 행복입니다. 여전히 저는 주말마다 글을 씁니다. 작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충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언니 글 읽고 나니까 저도 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전 절 외면했던 남편의 친구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걸.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 용서는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잊음과 포기는 분명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잊지 않되 그 기억에 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을 에너지로 바꿔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억울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저는 정말 많은 걸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 남편의 외면,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현실. 그런 시간을 겪고도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결국 제 자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으로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며느리와 멀어진 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모든 걸 쥐고 있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한 채 남겨진 것이죠. 슬프기도 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아직 연락을 끊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지 않습니다. 제 삶에 더는 불필요한 감정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곁에는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아껴주는 저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킬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서 살아온 인생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은 지금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에게도 이 말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참고만 살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